차가운 빗줄기가 서울의 밤거리를 무자비하게 강타하며 아스팔트 위로 튀어오르는 물방울들이 마치 한 서윤의 찢어진 마음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호텔 연회장을 뒤로한 채 구두 한 짝이 벗겨진 맨발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다. 빗물에 젖어 무겁게 달라붙는 이브닝 드레스의 자락이 그녀의 발목을 휘감으며 도망치는 걸음을 방해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귓가에는 빗소리와 섞여 들려오는 경호원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사신의 발소리처럼 그녀의 공포심을 자극했다. 그녀의 새어머니는 가문의 부도를 막기 위해 예순이 넘은 최 회장에게 자신을 팔아넘기려 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서윤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이 절박한 도주뿐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고 폐부는 찢어질 듯 아팠지만 잡히면 끝장이라는 생각 하나로 그녀는 이를 악물고 빗속을 뚫었다. 골목을 빠져나와 대로변으로 뛰어들었을 때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시야를 가리며 빗방울을 하얗게 비추었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도로 위에는 신호 대기 중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거대한 성체처럼 정지해 있었는데 그 차는 마치 이 혼란스러운 상황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듯한 고요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뒤에서는 경호원들의 추격이 코앞까지 닥쳐왔고 그들은 서윤의 이름을 부르며 거칠게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절망감이 엄습하는 순간 서윤의 눈에 검은 세단의 뒷좌석 문이 들어왔고 그녀의 두뇌는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한 미친 도박을 선택했다. 그녀는 주저없이 차 쪽으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고 빗물과 함께 차 안으로 몸을 던지듯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 안의 공기는 밖과는 달리 서늘하고 건조했으며 은은한 시더우드 향기가 감돌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침입자에 당황할 법도 했지만 뒷좌석에 앉아있던 남자는 서류를 검토하던 시선을 천천히 들어 올려 젖은 생쥐 꼴이 된 서윤을 차갑게 응시할 뿐이었다. 강민혁은 헬리오스 그룹의 총수로서 수많은 위협과 돌발 상황을 겪어왔지만 비에 젖은 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차에 무단으로 침입한 여자는 처음이었다. 그러나 서윤은 그가 누구인지 파악할 겨를도 없이 머리에 꽂혀있던 날카로운 비녀를 뽑아들고 남자의 목덜미를 겨누며 떨리는 목소리로 위협했다. 그녀의 손은 공포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짐승처럼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기에 민혁은 묘한 흥미를 느꼈다.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가리켰고 밖에는 그녀를 쫓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두리번거리며 그녀의 행방을 찾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소리내지 마세요. 그리고 기사님, 지금 당장 출발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이 남자의 목이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지만 동시에 기묘한 위엄을 갖추고 있어 단순한 협박범의 그것과는 달랐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수행비서 김 실장은 백미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당장이라도 총을 꺼내려 했으나 민혁이 가볍게 손을 들어 제지했다. 민혁은 자신의 목에 차가운 금속이 닿아 있는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서윤의 창백하지만 아름다운 얼굴을 흥미롭다는 듯 관찰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최고급 가죽 시트를 적시고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창밖의 사내들이 최 회장의 하수인들이라는 것을 알아본 민혁은 입가에 희미한 조소를 띠며 김 실장에게 출발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엔진이 부드럽게 으르렁거리며 차는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갔고 서윤을 쫓던 무리들은 멀어지는 차의 뒷공무니를 허망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차가 대로를 질주하며 추격자들과의 거리가 완전히 멀어지자 서윤의 팽팽했던 긴장이 일순간에 끊어지며 손에 쥐고 있던 비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녀는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극심한 피로감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시트 깊숙이 파묻혔으나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옆자리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민혁은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비녀를 집어들어 날카로운 끝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상당히 고전적인 무기군요. 요즘 세상에 비녀로 협박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어 서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그제야 자신이 감히 누구를 위협했는지, 그리고 이 남자가 풍기는 분위기가 범상치 않음을 깨닫고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며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죄송합니다. 다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 교차로에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민혁은 그녀를 내려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듯 차의 속도를 늦추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는 서류철을 덮고 다리를 꼬며 서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최 회장의 개들이 쫓고 있더군요. 그 늙은이가 여자를 탐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도망쳐 나온 걸 보면 보통 사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혁의 예리한 지적에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단번에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회피하려 했지만 민혁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내면을 샅샅이 뒤지는 듯 집요했다. 이 남자의 도움 없이는 다시 그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자각한 서윤은 자존심을 굽히고 그와 시선을 맞췄다. 살려주신 건 감사하지만 제 개인적인 사정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당신 같은 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서윤의 당돌한 대답에 민혁은 짧게 웃음을 터뜨렸다.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그의 외모나 재력에 압도되어 아부하거나 두려움에 떨었겠지만 이 여자는 밑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것이 민혁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지금 가문의 압박으로 인해 결혼 상대를 찾고 있었고 탐욕스러운 집안의 여자들보다는 차라리 이런 야생마 같은 여자가 자신의 옆자리에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는 즉흥적이면서도 계산적인 생각이 스쳤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서윤에게 건네며 말했다. 가진 게 없다고? 내가 보기엔 당신 꽤 쓸모 있는 배짱을 가진 것 같은데. 서윤은 그가 건넨 손수건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젖은 얼굴을 닦아냈다. 고급스러운 실크의 감촉과 은은한 향기가 그녀의 비참한 현실과 대조되어 씁쓸함을 자아냈다. 배짱만으로는 밥을 먹여주지 않죠. 하지만 당신이 저를 도와준 이유가 단순히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는 건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서윤은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철저한 사업가라는 것을 감지하고 감정적인 호소 대신 거래를 제안하는 화법을 선택했다. 민혁은 그녀의 빠른 상황 판단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말했다. 나는 지금 꽤 귀찮은 문제에 휘말려 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억지로 떠밀어 넣으려는 결혼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든요. 당신처럼 잃을 게 없어서 도끼만 남은 여자가 내 방패막이가 되어준다면 나도 당신을 최 회장의 소나기에서 보호해 줄 수 있을 텐데. 그의 제안은 너무나 파격적이고 위험했지만 서윤에게는 어둠 속에서 내려온 동아줄과도 같았다. 헬리오스 그룹의 강민혁이라는 이름은 그녀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냉철하고 잔혹한 경영 방식으로 유명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힘을 가진 남자. 그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었지만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것보다는 나았다. 서윤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머릿속으로 득실을 따졌다.
그녀가 가진 재능인 보석 감정과 복원 기술은 최 회장의 창고에 갇히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 남자와 함께라면 위험하더라도 기회는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차는 어느새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고급 주택가로 들어서고 있었고 거대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웅장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결혼이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단순한 정부 노릇인가요? 서유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민혁은 차에서 내리기 위해 문을 열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내 사전에 어정쩡한 관계는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아내, 그게 내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유효기간과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가 존재하겠지만 그의 말은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서유는 젖은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며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를 따라 차에서 내렸다. 비는 그쳐가고 있었지만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건 거대한 도박의 시작이었다. 저택의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집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고 민혁은 무심하게 외투를 벗어 집사에게 건네며 서윤을 가리켰다. 손님이 아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지낼 사람이니 씻을 물과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 그리고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30분 내로 오라고 해라. 집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프로답게 표정을 수습하고 서윤에게 안내를 권했다. 서윤은 낯선 환경과 압도적인 부의 과시에 위축될 뻔했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민혁은 계단을 올라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웠다. 길가에서 주운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흙을 털어내고 보니 원석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그의 무미건조했던 일상에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 우연한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서막임을 그 순간에는 두 사람 모두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욕실에 들어선 서유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처참한 몰골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헝클어진 머리, 번진 화장, 찢어진 드레스. 하지만 거울 속의 눈동자는 절망이 아닌 생존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싸자 긴장이 풀리면서 잠시 아버지가 떠올랐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에게 조종당하며 자신을 방치했던 무능한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질투하여 짓밟으려 했던 이복 동생과 새어머니. 그들에 대한 분노가 다시금 치솟았다. 두고 봐,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서 당신들 앞에 다시 서는지. 서유는 주먹을 꽉 쥐며 맹세했다. 강민혁이라는 위험한 남자를 이용해서라도 그녀는 반드시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그들에게 뼈아픈 후회를 안겨줄 것이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최고급 디자이너의 옷과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였다.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는 마치 한 서윤의 인생을 결정지을 판결문처럼 서늘한 위압감을 내뿜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 앉은 강민혁은 사냥감을 관찰하는 맹수처럼 여유로운 태도로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그가 준비해준 단정한 실크 블라우스와 슬랙스로 갈아입은 서유는 방금 전 빗속을 달릴 때의 처절함은 온데간데 없이 냉철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서류를 꼼꼼히 훑어내려갔다. 그녀의 시선이 계약 조항 하나하나에 머물 때마다 미세하게 눈썹이 움직였지만 전체적인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민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단순히 겁에 질린 여자가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이익을 계산할 줄 아는 전략가의 기질을 엿보았다.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백지 수표나 보석을 요구했겠지만 서윤은 계약 기간과 상호 간의 의무 조항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으며 이는 민혁의 흥미를 더욱 자극하는 요소였다. 계약 기간은 2년, 그동안 공식적인 부부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되 사적인 감정 교류나 신체적 접촉은 강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가는 제 신변 보호와 최 회장 및 제 가족들로부터의 완전한 차단. 조건은 나쁘지 않군요. 서윤이 고개를 들며 명료한 목소리로 말하자 민혁은 턱을 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윤이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할 경우 즉시 내쫓을 생각이었지만 그녀는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다. 서윤은 펜을 들어 서명란 위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추가 조항을 자필로 적어넣기 시작했다. 단, 제가 당신의 아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제 직업적 활동이나 재능을 발휘하는 것을 막지 말아주세요. 저는 당신의 장식품으로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요구에 민혁의 눈빛이 번뜩였다. 단순히 보호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민혁은 그녀가 추가한 조항을 잠시 바라보다가 만년필을 꺼내 서윤의 글씨 옆에 자신의 서명을 거침없이 휘갈겼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내 아내라는 자리는 단순히 파티에 동행해서 미소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집안 사람들은 하이에나보다 더 잔인하고 당신의 작은 실수 하나도 놓치지 않고 물어뜯으려 들 테니까요. 당신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치려 한다면 그때는 위약금으로 당신 인생 전부를 청구할 겁니다. 그의 경고는 섬뜩했지만 서윤은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받아쳤다. 걱정 마세요. 저는 이미 더한 지옥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당신이 약속만 지킨다면 저는 당신이 원하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혔고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형성되었다. 계약이 체결된 직후 민혁의 지시를 받은 법무팀과 홍보팀이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윤은 그날 밤 낯선 저택의 손님용 침실이 아닌 안주인의 침실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 최고급 침구의 부드러운 감촉이 피부에 닿았지만 서윤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해가 뜨면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신세인 한서윤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그룹의 총수 부인이 되어야 했다. 이것은 단순히 신분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를 팔아넘기려 했던 가족들과 그녀를 짓밟으려 했던 세상에 대한 통쾌한 복수의 시작점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 터져나올 뉴스에 경악할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의 얼굴을 상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불안보다는 전율이 그녀의 전신을 감싸고 돌았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역은 헬리오스 그룹 강민혁 회장의 전격 결혼 발표로 발칵 뒤집혔고 모든 포털 사이트와 뉴스 채널은 온통 그들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베일에 쌓여있던 신부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루머부터 재벌가에 숨겨진 딸이라는 추측까지 난무하는 가운데 민혁은 서윤을 대동하고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다. 이른 새벽부터 저택으로 몰려든 스타일리스트 팀은 서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변신시켰다. 그녀가 입고 있던 초라한 옷 대신 우아한 아이보리색 투피스와 다이아몬드 액세서리가 그녀의 몸을 감쌌고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그녀의 외모는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다. 거울 앞에 선 서윤은 낯선 자신의 모습에 잠시 멍해졌지만 곧 민혁이 방으로 들어오자 완벽한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며 그를 맞이했다. 민혁은 달라진 서윤의 모습에 잠시 시선을 떼지 못하고
미세하게 동공이 확장되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 비에 젖어 떨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었던 것처럼 고귀한 아우라를 풍기는 여인이 서 있었다. 그는 내심 자신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그녀에게 다가가 팔을 내밀었다. 준비됐습니까, 부인? 밖에는 늑대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의 농담 섞인 말에 서유는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끼며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옆에 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늑대 사냥은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먹잇감이 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계산이 섞인 눈빛을 교환하며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기다리고 있는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한편 서울 외곽의 한 고급 빌라에서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와 함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서윤의 새어머니인 조 여사는 텔레비전 화면 속에 비친 강민혁의 옆에 서 있는 여자가 다름 아닌 자신이 팔아넘기려 했던 의붓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경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 있던 이복동생 예림 또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화면을 멍하니 응시했다. 이게 말이 돼? 그 계집애가 어떻게 헬리오스 강 회장이랑 어제 도망쳤다는 게 저기로 간 거야? 조 여사는 분노와 공포로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최 회장에게 받은 투자금은 이미 빚 갚는 데 써버렸고 신부를 데려오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서윤이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권력자의 아내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그녀들을 향한 서윤의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방송국 카메라들은 헬리오스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강민혁과 한서윤을 집중적으로 비추었고 기자가 내민 마이크 앞에서 민혁은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선언했다. 제 아내 한서윤입니다. 앞으로 제 아내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이나 사생활 침해는 헬리오스 법무팀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조 여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이제 서윤은 그녀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선 것이다. 서윤은 카메라를 향해 살짝 고개를 돌리며 마치 렌즈 너머의 조 여사를 응시하듯 선을 하면서도 여유로운 미소를 보냈다. 그 미소는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서국과도 같았으며 조 여사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민혁의 차에 올라탄 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서윤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공식적인 데뷔전은 성공적이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민혁은 그녀의 긴장을 눈치챘는지 무심한 듯 물 한 병을 건네며 말했다. 잘했어. 떨지도 않고 표정 관리도 완벽했어. 이 정도면 우리 집안 식구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겠군. 서윤은 물을 받아 마시며 목을 축이고는 다시금 전투적인 눈빛을 회복했다. 칭찬,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죠. 당신의 숙부님과 사촌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녀의 말대로 헬리오스 그룹 내부에서는 이미 민혁의 결혼을 두고 반대파들의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임을 직감했지만 맨발로 빗속을 달리던 어제보다는 100번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주먹을 쥐었다. 검은색 리무진이 서울의 번잡한 도심을 벗어나 북악산의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차창 밖의 풍경은 고층 빌딩 숲에서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바뀌고 있었다. 헬리오스 그룹의 본가가 위치한 이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구역으로 도로 양옆에 늘어선 높은 담장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요새와도 같은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서유는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꽉 쥐며 긴장감을 억누르려 했었다. 그녀는 어젯밤 계약서에 서명할 때의 당돌함은 잠시 접어두고 고레카라 마주하게 될 강민혁의 가족들이라는 존재가 주는 현실적인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민혁은 그런 그녀의 심리 상태를 읽은 듯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긴장할 것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잡아먹으려 하겠지만 내가 옆에 있는 한 이빨을 드러내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당신이 그들의 기세에 눌려 틈을 보인다면 그때는 나도 장담 못합니다. 민혁의 차가운 조언은 위로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지만 오히려 서윤에게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채찍질이 되었다.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다. 걱정 마세요. 저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당신 차에 탔던 사람입니다.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라면 저도 사육사가 되어야죠. 서윤의 대답에 민혁은 짧게 입꼬리를 올렸다. 차는 거대한 철문을 지나 잘 가꿔진 정원을 한참 동안 달린 끝에 웅장한 한옥과 현대식 건축 양식이 조화를 이룬 본체 앞에 멈춰섰다. 현관 앞에는 이미 몇 명의 고용인들이 도열해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눈빛에는 묘한 호기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민혁이 차에서 내리자 서윤도 우아한 동작으로 그를 따라 내렸고 두 사람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와 참모처럼 비장한 기운을 풍기며 현관으로 들어섰다. 넓은 응접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상석에는 헬리오스 그룹의 창업주이자 민혁의 조부인 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혁의 숙부인 강준호와 그의 딸이자 민혁의 사촌인 강예나가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앉아 있었다. 강준호는 탐욕스럽고 야비한 인상을 가진 중년 남성으로 조카인 민혁이 그룹의 후계자로 지목된 것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품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인물이었다. 민혁과 서윤이 인사를 올리자 강준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비꼬는 투로 말을 던졌다. 이런 우리 조카가 회사를 말아먹을 뻔하더니 이제는 어디서 굴러먹던 뼈대 없는 여자를 데려와 집안물을 흐리는구나.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족보도 모르는 아이를 며느리랍시고 데려오다니 형님이 지하에서 통곡하시겠어. 그의 노골적인 모욕에도 민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만 옆에 있던 예나는 한술 더 떠 서윤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빠 말대로네. 오빠, 이 언니 옷은 어디 브랜드야? 아무리 봐도 백화점 신상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급하게 구하느라 렌탈숍에서 빌려 입고 온 거 아니야? 우리 집안 파티에 이런 싸구려 취향이 섞이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는데. 예나의 말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서윤의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강 회장은 침묵을 지키며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고 이는 곧 서윤이 스스로 이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 있는지 시험해보겠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민혁이 나서려던 찰나 서윤이 부드럽게 그의 팔을 잡으며 제지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 없이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예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가씨의 안목이 높으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소박하시군요. 제가 입은 이 옷은 이탈리아의 장인이 소량만 제작하는 비공개 라인입니다.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밝혀 있어야만 명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아가씨가 착용하신 그 진주 목걸이 말입니다만 광택이나 표면의 미세한 굴곡을 봤을 때 천연 남양 진주가 아니라 양식 진주 중에서도 등급이 조금 낮은 것 같네요. 헬리오스 가문의 영예께서 착용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물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윤의 차분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지적에 예나의 얼굴은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사실 그 목걸이는 예나가 몰래 빼돌린 돈으로 샀다가 사기를 당해 저급품을 고가에 산 것이었는데 서윤이 단번에 그것을 간파해낸 것이었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서늘해졌고 강준호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강준호는 딸이 망신을 당하자 화제를 돌리기 위해 준비해둔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그는 집사에게 눈짓을 했고 곧이어 고용인들이 조심스럽게 거대한 나무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는 푸른빛이 감도는 화려한 백자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준호는 거만한 표정으로 강 회장을 향해 설명했다. 아버님, 이번에 제가 홍콩 경매에서 어렵게 낙찰받은 조선 전기 청화백자입니다. 감정가만 해도 수십억을 호가하는 국보급 유물이죠. 민혁이가 여자 문제로 집안 망신을 시키는 동안 저는 가문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이런 귀한 물건을 구해왔습니다. 우리 집안 박물관에 전시하면 헬리오스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겁니다. 강 회장은 백자의 영롱한 자태에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숙였고 강준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민혁을 곁눈질로 비웃었다. 민혁은 고미술품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서윤의 눈빛은 백자를 보는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잠시 백자를 응시하다가 강 회장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다. 아버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저 백자를 좀 더 가까이에서 봐도 될까요? 워낙 귀한 물건이라니 호기심이 생겨서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백자 앞으로 다가갔다. 강준호는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감히 평가를 하려 들어? 만지다가 흠집이라도 내면 내 목숨값으로도 못 갚을 테니 눈으로만 봐라. 서윤은 그의 모욕을 무시한 채 주머니에서 작은 확대경을 꺼내 백자의 표면과 굽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지한 태도에 신뢰는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민혁은 그녀가 무언가 발견했음을 직감하고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잠시 후 관찰을 마친 서윤은 확대경을 집어넣고 아쉬운 듯한 표정으로 강준호를 바라보았다. 숙부님, 정말 안타깝지만 이 물건은 조선시대의 진품이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아마도 19세기 말 일본 장인들에 의해 제작된 모조품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충격적인 발언에 강준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다. 뭐라고? 이 무식한 계집이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려. 이건 홍콩 최고의 감정사들이 보증한 물건이야. 서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물론 겉모습은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유약을 자세히 보시면 조선 전기 청화백자 특유의 맑고 푸른빛이 아니라 화학 안료가 섞인 듯한 탁한 기운이 미세하게 감돌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굽 바닥에 남은 흙의 질감이 조선의 흙이 아닌 일본 규슈 지방의 흙과 유사합니다. 이는 당시 일본에서 조선 백자를 모방해 수출용으로 만들던 이마리 도자기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서윤의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에 강 회장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는 평소 고미술품에 조예가 깊었기에 서윤의 지적이 타당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강준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반박하려 했지만 서윤은 쐐기를 박듯 덧붙였다. 만약 제 말이 의심스러우시다면 탄소 연대 측정을 의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여기 굽 안쪽에 아주 미세하게 새겨진 작가의 낙관 흔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조선의 도공들은 관유에서 만든 자기의 개인 낙관을 남기지 않았지만 이 모조품을 만든 장인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데 실수한 것 같군요. 서윤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강 회장이 돋보기로 확인하자 그곳에는 정말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힘든 미세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강준호는 수십억을 사기당했다는 사실과
그것을 조카 며느리 앞에서 들켰다는 수치심에 부들부들 떨었다. 강 회장은 실망감 가득한 눈빛으로 강준호를 노려보며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었다. 어리석은 놈, 가문의 돈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것도 모자라 가짜를 들고 와서 으스대다니. 내 눈은 장식품이냐? 민혁이 처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이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뻔했다. 강 회장의 불호령에 강준호와 예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반면 민혁은 이 상황을 즐기듯 입가에 미소를 숨기며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적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역이용해 치명타를 날린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철저한 실력과 담력의 결과였다. 저택을 나오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올 때와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민혁은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칸막이를 올리고 서윤을 향해 몸을 돌렸다. 놀랍군. 당신 이력서에는 보석 감정이나 고미술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대체 정체가 뭡니까?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제 어머니가 고미술 복원 전문가셨어요. 어릴 때부터 어깨너머로 배웠고 새어머니 몰래 독학으로 공부했죠. 제 재능이 드러나면 이복 동생이 질투하고 새어머니가 이용하려 들 테니까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날의 서름과 그것을 이겨낸 자부심이 공존하고 있었다. 민혁은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가볍게 올렸다. 처음으로 느낀 계약 관계 이상의 존중이 담긴 스킨십이었다. 잘했어. 아주 통쾌하더군. 숙부의 그 일그러진 표정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오늘 당신은 내 아내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증명했어. 아니, 그 이상이지. 민혁의 칭찬에 서윤의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차가운 줄만 알았던 그의 손은 의외로 따뜻했고 그의 인정은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보너스를 기대해도 될까요? 숙부님이 입으신 내상만큼 앞으로 저를 건드리는 일은 줄어들 테니까요. 서윤이 장난스럽게 받아치자 민혁은 소리내어 웃었다. 원하는 대로 백지수표라도 준비해야겠군. 두 사람 사이에는 공범자 의식을 넘어서는 끈끈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망신을 당한 강준호가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분노는 이제 서윤이라는 구체적인 타깃을 향해 더욱 음습하고 위험한 음모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피곤함에 지쳐 깜빡 잠이 들었다. 민혁은 잠든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경계심을 풀고 잠든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연약한 20대 여성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보다 강한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숙부 쪽 움직임을 감시해. 분명히 보복하려 들 거야. 그리고 한서윤의 과거 행적, 특히 새어머니와 관련된 일들을 더 자세히 조사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차는 어둠을 뚫고 질주했고 민혁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낯설지만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의 이행이 아니라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헬리오스 그룹 본사, 아픈 일은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시위대들로 인해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으며 그들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한서윤을 비난하는 자극적인 문구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 서윤의 새어머니인 조 여사와 이복 동생 예림은 카메라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며 서윤이 집안의 폐물을 훔쳐 달아났고 병든 아버지를 버린 폐륜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이 장면은 실시간으로 전파를 타며 주식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헬리오스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치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강민혁은 회장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까마득한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소란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쥐고 있는 만년필은 당장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이런 저급한 모략에 휘말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에 법무팀을 총동원하여 저들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매장시킬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서윤의 반응은 민혁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는데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 대신 차분하게 태블릿 PC를 통해 뉴스를 모니터링하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오래된 상처가 골마 터지기 직전의 뜨거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민혁이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내가 처리해. 저 여자들이 다시는 당신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길을 부드럽게 잡았다. 아니요, 민혁 씨. 이건 제 전쟁이에요. 제가 직접 끝내야만 해요. 저들이 원하는 건 제가 숨어서 당신 뒤에 숨는 비겁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생 도둑년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겠죠. 저는 제 방식대로 저들의 가면을 벗겨버릴 겁니다. 서윤의 결연한 태도에 민혁은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그녀의 뜻을 존중하기로 하고 홍보팀장에게 지시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시켰다. 회견장은 헬리오스 본사 대강당으로 결정되었고 소식을 들은 조 여사와 예림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서윤이 겁을 먹고 대중 앞에서 사죄하거나 돈으로 합의를 보려 할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예림은 특히 자신이 천재 보석 디자이너로 쌓아올린 명성을 이용해 서윤을 철저히 짓밟을 생각에 들떠 있었다. 예림은 지금까지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지만 사실 그 모든 디자인은 서윤의 습작 노트에서 훔쳐낸 아이디어들이었다. 서윤은 그동안 가족이라는 굴레와 아버지의 체면 때문에 침묵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금고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스케치북과 데이터 파일들을 챙겨들고 민혁과 함께 회견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기자회견장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웅성거리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무대 중앙에는 조 여사와 예림이 미리 자리를 잡고 앉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다. 조 여사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다. 제 딸 서윤이가 재벌가에 시집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지만 그 아이가 훔쳐간 가문의 유산과 동생의 디자인 노트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디 서윤이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사죄하길 바랍니다. 예림 또한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거들었다. 언니가 제 아이디어 노트를 가져가서 민혁 회장님을 유혹하는 데 쓴 것 같아요. 저는 돈은 필요 없어요. 그저 제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물인 디자인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을 뿐이에요. 기자들은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으며 서윤을 향한 비난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때 회견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강민혁과 한서윤이 등장했고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민혁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서윤의 당당하고 기품 있는 모습은 조 여사 모녀의 궁상맞은 연기와는 확연히 대조되었다. 서윤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고 민혁은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무언의 지지를 보냈다. 서윤은 차가운 시선으로 조 여사와 예림을 한번 훑어본 뒤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리고 예림아, 정말 훌륭한 연기였어. 하지만 대중을 속일 수는 있어도 진실까지 덮을 수는 없는 법이지.
그녀의 도발적인 발언에 장내가 술렁거렸고 예림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소리쳤다. 연기라니? 언니야말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증거가 다 있는데 어디서 오리발을 내밀어? 서윤은 예림의 발악을 무시한 채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고 그곳에는 예림이 자신의 대표작이라 주장했던 월광 소나타 컬렉션의 초기 스케치들이 나타났다. 이것은 제 동생 강예림 씨가 작년에 대상을 수상한 작품의 스케치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스케치 하단에 적힌 날짜를 봐주십시오. 서윤의 지적에 기자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쏠렸고 화면에는 예림이 작품을 발표하기 3년 전의 날짜가 선명하게 찍힌 또 다른 원본 스케치가 비교되어 나타났다. 오른쪽은 제가 대학 시절 과제로 제출했던 습작 노트의 일부입니다. 당시 지도 교수님의 확인 도장과 디지털 타임스탬프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죠. 예림이가 이 디자인을 구상했다고 주장하는 시점보다 무려 3년이나 앞선 기록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자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예림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조 여사는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저건 조작이야. 서윤이가 요즘 기술로 날짜를 조작한 게 분명해.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조작이라고 우기실 줄 알고 실물 증거도 준비했습니다. 서윤은 예림이 끼고 있던 자신이 직접 세공했다고 자랑하던 목걸이를 가리켰다. 예림아, 네가 그 목걸이를 직접 만들었다면 펜던트 뒷면의 보석을 고정하는 남발 프롱에스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각인이 숨겨져 있는지 알겠네? 예림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은 화면을 확대하여 목걸이의 확대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디자인은 제가 어머니의 유품을 모티프로 만든 것이라. 남발의 개수는 어머니의 생일인 7개로 맞췄고 보석 뒷면에는 아주 미세하게 S, Y, hen이라는 제 이니셜을 레이저로 각인해 두었습니다. 현미경으로 확인해 볼까요? 서윤의 치밀한 반격에 예림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이는 사실상 자신의 도작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기자들은 이제 서윤이 아닌 예림과 조 여사를 향해 질문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서윤 씨의 주장이 사실입니까? 그동안 수상한 상들은 모두 언니의 작품을 훔친 겁니까? 이런 사기 행각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조 여사는 카메라를 피해 얼굴을 가리며 도망치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길을 막아섰다. 민혁은 마이크를 잡고 차갑게 선언했다. 제 아내에 대한 명예훼손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헬리오스 법무팀은 민영사상 모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과 결탁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사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의 단호한 경고는 회견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온 서윤은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민혁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민혁은 따뜻한 차를 직접 타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주었다. 정말 대단했어. 당신이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어. 그동안 억울해서 어떻게 참았지. 민혁의 따뜻한 위로에 서윤은 참았던 눈물을 툭 떨어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누르던 억울함과 고통에서 해방된 안도의 눈물이었다. 가족이라서 아버지가 슬퍼하실까봐 참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네요. 민혁은 울고 있는 서윤을 조용히 품에 안았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가 그의 단단한 가슴에 닿았고
그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혼자가 아니야. 당신 옆에는 내가 있잖아. 계약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내 사람이라서 지키는 거야. 앞으로는 그 누구도 당신의 재능을 훔치거나 당신을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할게. 헬리오스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민혁의 고백은 서윤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고 그녀는 그의 품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안전함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깊은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창밖의 시위대는 사라졌고 비온 뒤 갠 하늘처럼 서윤의 앞날에도 비로소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한편 완전히 몰락한 조 여사와 예림은 헬리오스 그룹의 법적 대응을 피하기 위해 최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하고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예림의 도작 사실이 알려지자 디자인 협회는 그녀의 모든 수상을 취소하고 영구 제명 조치를 내렸으며 학교와 업계에서도 매장당했다. 하지만 그들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번 사건의 배후에 민혁의 숙부인 강준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민혁의 정보망에 포착된 것이다. 강준호는 조 여사에게 자금을 대주며 여론전을 사주했던 것이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민혁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서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다짐하며 김 실장에게 강준호의 비자금 장부를 추적하라는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그날 밤 민혁은 퇴근하는 길에 서윤을 데리고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프라이빗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화려한 승리의 축배를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친 그녀에게 조용한 휴식을 선물하고 싶어서였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처음으로 일적인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취향과 어린 시절에 대한 사소한 대화를 나누었다. 서윤은 민혁이 의외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단 음식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민혁은 서윤이 길고양이를 돌보며 행복해했던 소박한 과거를 듣게 되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눈빛은 부드러워졌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애틋함이 묻어났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민혁은 서윤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고 서윤은 뿌리치지 않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맞잡은 두 손의 온기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었다. 하지만 폭풍의 눈 속에 있는 듯한 이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운명이었다. 벼랑 끝에 몰린 강준호와 최 회장이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민혁과 서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법과 도덕을 넘어선 위험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거액의 현금과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타깃은 헬리오스의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서윤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서윤은 민혁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유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옆에서 잠든 민혁의 얼굴을 보며 애써 그 느낌을 지워버렸다. 행복이 가까워질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는 사실을 그녀는 곧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것이었다. 차가운 금속성의 셔터 소리가 폐공장의 정막을 깨트리며 한 서윤의 의식을 현실로 끄집어냈고 그녀는 지끈거리는 두통과 함께 눈을 떴다. 희미한 전등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낡은 창고 안은 습하고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녀의 손목과 발목은 거친 밧줄로 단단히 묶여 낡은 의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윤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었는데 마지막 기억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보관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외곽의 한 공방에서 누군가 뒤에서 들이닥쳐 약품이 묻은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던 순간이었다. 공포가 엄습해왔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지금 소리를 질러봤자 아무도 듣지 못할 것이 뻔했고
오히려 납치범들을 자극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냉철한 판단이 그녀의 본능적인 두려움을 억누르고 있었다. 녹슨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역광을 받으며 두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서유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의 정체를 확인하려 했다. 비릿한 웃음소리와 함께 다가온 사람은 다름 아닌 민혁의 숙부 강준호와 그녀를 돈으로 사려 했던 최 회장이었다. 강준호는 서윤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녀의 뺨을 톡톡 치며 비열하게 웃었다. 네가 그렇게 똑똑한 척하더니 결국은 내 손바닥 아니라며. 그는 조카인 민혁이 자신을 무시한 대가를 네가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최 회장 역시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서윤을 훑어보며 아직 계약은 유효하니 민혁이 무너지면 너를 내 별장으로 데려가겠다고 중얼거렸다. 그들의 대화를 통해 서윤은 이 납치가 단순히 자신을 향한 보복이 아니라 민혁이 진행 중인 네오시티 프로젝트 입찰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대한 협박의 도구임을 깨달았다. 한편 헬리오스 그룹 회장실에서는 강민혁이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주먹을 꽉 쥔 채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노려보고 있었다. 조금 전 강준호로부터 걸려온 영상 통화에는 의자에 묶인 채 기절해 있는 서윤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프로젝트 입찰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녀의 신변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협박이 이어졌었다. 민혁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내면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들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다. 김 실장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민혁은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그를 제지했다. 경찰이 개입하면 놈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 자체 보안팀과 용병들을 소집해 비공식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선물했던 귀걸이 속에 초소형 GPS 추적기를 심어두었던 자신의 성견지명을 다행으로 여기며 태블릿 PC의 지도 위에서 깜빡이는 붉은 점을 응시했다. 강준호와 최 회장이 밖으로 나가고 창고 안에는 덩치 큰 감시원 2명만이 남아 서윤을 지키고 있었다. 서윤은 밧줄에 묶인 손을 뒤로 꼼지락거려 보았지만 매듭은 전문가의 솜씨인 듯 조금의 틈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주변을 관찰하며 탈출구를 모색했는데 바닥에 흩어진 깨진 유리 조각들과 낡은 쇠파이프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감시원들의 동태를 살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 채 컵라면을 먹으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서윤은 그들의 대화에서 이곳이 인천 항구 근처의 재개발 구역이라는 단서를 얻어냈고 그중 한 명이 유독 불안해하며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는 것을 포착했다. 그녀는 심리학 서적에서 읽었던 협상 기술을 떠올리며 그 불안해 보이는 감시원, 즉 약한 고리를 공략하기로 마음먹었다. 거기 젊은 오빠, 물 한 모금만 줄 수 있어요? 목이 너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서윤이 갈라진 목소리로 애처롭게 부탁하자 나이가 들어 보이는 감시원은 시끄럽다며 소리쳤지만 젊은 감시원은 멈칫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눈물 맺힌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호소했다. 어차피 당신들 보스는 시키는 일만 끝나면 당신들을 토사구팽할 거예요. 이런 큰 범죄에 연루되면 나중에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될 텐데 정말 괜찮겠어요? 그녀의 말은 젊은 감시원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불안감을 정확히 자극했다. 그는 동요하는 눈빛으로 동료의 눈치를 살폈고 서윤은 쐐기를 박듯 덧붙였다. 제 남편은 헬리오스 그룹 강민혁 회장이에요. 지금이라도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약속하고 당신의 안전과 충분한 보상을 보장할게요. 선택은 지금 하셔야 해요. 민혁이 이끄는 검은색 SUV 차량 행렬은 빗길을 뚫고 무서운 속도로 인천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으며 민혁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내비게이션 상의 붉은 점은 멈춰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초조함으로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아니, 그녀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는 무전기를 통해 보안 팀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포위망을 구축하되 진입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쥐 죽은 듯 대기하고 저격수들은 창문 틈으로 내부 상황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 담긴 살기는 무전기를 통해 듣는 팀원들조차 등골이 서늘해지게 만들 정도였다. 창고 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는데 젊은 감시원이 갈등하는 기색을 보이자 선배 감시원이 눈치를 채고 그를 다그치기 시작했다. 이 새끼가 미쳤나? 저 여자가 하는 헛소리에 넘어가. 돈 받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는 동안 서윤은 의자 뒤쪽에 날카로운 쇠기둥 모서리에 밧줄을 비비며 필사적으로 끊어내려 하고 있었다. 손목의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흐르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기회였고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민혁이 오기 전에 자신이 먼저 처리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그녀를 초인적인 힘으로 이끌었다. 마침내 밧줄한 가닥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다행히 감시원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 들키지 않았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굉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찌그러지며 날아갔고 섬광탄이 터지며 내부는 순식간에 하얀 빛과 연기로 뒤덮였다. 민혁이 차를 몰고 그대로 창고 문을 들이받으며 돌진해 들어온 것이었다. 당황한 감시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윤은 느슨해진 밧줄을 완전히 풀고 의자에서 튀어올랐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선배 감시원의 정강이를 온 힘을 다해 가격했다. 억소리와 함께 감시원이 쓰러지자 연기 속에서 민혁이 뛰쳐나와 남은 젊은 감시원을 단숨에 제압했다. 민혁은 바닥에 쓰러진 감시원들을 확인한 뒤 미친 듯이 서윤을 찾았다. 서윤아, 한서윤, 어디 있어?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창고를 울렸다. 저 여기 있어요, 민혁 씨. 서윤이 연기 속에서 비틀거하며 걸어 나오자 민혁은 달려가 그녀를 품에 으스러지도록 안았다. 피와 먼지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을 보자 민혁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고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폭발했다.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평소 냉철하던 민혁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서윤은 그의 등 뒤로 손을 둘러 토닥이며 안심시켰다. 아니에요. 올 줄 알았어요. 당신이 꼭 올 거라고 믿었어요. 두 사람은 전쟁터 같은 폐공장 한가운데서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며 잠시 동안 세상이 멈춘 듯한 감정을 공유했다. 이것은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라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 피어난 부인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확인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는데 도망친 줄 알았던 강준호가 부하들을 이끌고 다시 나타나 포위망을 뚫고 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손에 쇠몽둥이를 들고 악에 받친 표정으로 민혁을 노려보았다. 내 놈이 내 계획을 다 망쳤어. 여기서 둘 다 죽고 사고로 위장하면 헬리오스는 내 차지가 될 거야. 강준호가 미쳐 날뛰며 달려들자 민혁은 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태세를 갖췄다. 민혁은 어릴 때부터 익혀온 실전 격투술로 강준호의 부하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지만 수적 열세로 인해 점차 밀리기 시작했다. 그때 서윤이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고 안전핀을 뽑은 뒤 강준호의 얼굴을 향해 분사했다. 하얀 분말이 시야를 가리며 강준호가 기침을 하며 주춤하자 민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날렵하게 회전 발차기를 날려 강준호를 쓰러뜨렸다. 때마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며 경찰 특공대가 창고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보안팀장이 경찰보다 한 발 늦게 도착한 척 연기하며 현장을 수습했고 강준호와 최 회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실려갔다. 민혁은 피 묻은 셔츠를 입은 채 서윤을 부축하여 밖으로 나왔고 기다리고 있던 구급대원들이 다가왔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병원보다는 집으로 가고 싶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녀의 말에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 자신의 차 조수석에 앉혔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서윤의 안전벨트를 매주며 그녀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췄다. 집으로 가자. 이제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해.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긴장이 풀리며 밀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민혁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윤의 손을 꼭 잡은 채 놓지 않았다. 그녀의 손목에 남은 붉은 밧줄 자국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고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상처를 준 놈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아니 그 이상의 지옥을 보여주겠노라고. 서윤이 잠결에 웅얼거리며 그의 손을 더 꽉 잡자 민혁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오늘 밤의 사건은 그에게 두려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확신도 주었다. 이 여자는 더 이상 계약상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절대 잃을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집에 도착한 민혁은 잠든 서윤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안고 침실로 올라갔다. 고용인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민혁은 쉿소리를 내며 그들을 물렸다. 침대에 서윤을 눕히고 그녀의 얼굴에 묻은 얼룩을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던 민혁은 서윤의 주머니에서 툭 하고 떨어진 작은 USB 메모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서윤이 납치된 와중에도 강준호와 최 회장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던 소형 녹음기였다. 민혁은 놀라움과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잠든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온 것이다. 정말 못 말리는 여자군. 민혁은 USB를 꽉 쥐며 서늘하게 웃었다. 이 작은 메모리 하나가 내일 아침 강준호와 최 회장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단두대가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가를 통해 들어오자 서윤은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세웠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밤새 자신을 간호하다 잠든 민혁의 모습이었다. 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셔츠, 그리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 서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민혁은 그 손길에 반응하여 천천히 눈을 떴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어색함이나 부끄러움 대신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긴 미소가 자연스럽게 피어올랐다. 좋은 아침이에요, 나의 구세주님. 서윤의 인사에 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좋은 아침이야, 나의 여왕님. 이제 사냥을 끝내러 갈 준비는 됐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가올 승리의 순간을 예감했다. 헬리오스 그룹 본사의 대회의실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무겁고 습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긴급 소집된 이사들과 주주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웅성거리고 있었다. 상석에 앉아있는 강준호는 어젯밤의 격투로 인해 입가에 멍이 들고 한쪽 팔에 붕대를 감은 채였지만 여전히 오만하고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회의실 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납치, 사주 혐의로 체포되기 직전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보석으로 풀려나왔으며 오늘 이사회에서 민혁을 경영 무능과 스캔들 유발을 이유로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는 민혁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확신하며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부패한 이사들과 눈짓을 교환하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회의실의 시계바늘이 정각을 가리키는 순간 육중한 양문이 열리며 기다리던 주인공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민혁은 평소보다 더욱 날카롭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들어섰으며 그의 곁에는 놀랍게도 한서윤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동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제 납치당했던 피해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당당하고 냉철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철이 들려 있었다. 좌중이 술렁거리는 가운데 민혁은 상석이 아닌 단상 중앙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오늘 이 사회는 저의 해이만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헬리오스 그룹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기 위한 심판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의 선전포고에 강준호는 책상을 치며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 놈이 여자 하나 때문에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폭력을 행사한 건 덮을 수 없어. 강준호의 고함에도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민혁에게서 마이크를 넘겨받아 차분하게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가 나열된 재무제표와 해외 계좌의 흐름도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서윤이 밤새 분석하여 찾아낸 강준호의 비자금 세탁 경로였다. 이사님들, 이 표를 주목해 주십시오. 지난 5년간 강준호 부회장이 주도한 해외 미술품 경매 내역과 그룹의 예비비 지출 내역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가짜 골동품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렸습니다. 서윤의 설명은 송곳처럼 예리했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둘씩 화면을 채우자 강준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주주들은 경악하며 수군거렸고 강준호를 지지하던 이사들조차 당황하여 시선을 피했다.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번 본가에서 감정했던 가짜 청와백자의 감정서와 실제 거래 내역서를 화면에 띄우며 결정타를 날렸다. 이것은 얼마 전 부회장님이 가문의 보물이라며 가져오셨던 백자의 진본 확인서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물건은 일본의 모조품이었고 거래 내역을 추적한 결과 판매자는 다름 아닌 부회장님의 차명계좌 소유주였습니다. 즉, 본인이 본인에게 가짜를 팔아 회사의 돈 수십억을 챙긴 명백한 사기 행각입니다. 서윤의 논리 정연한 폭로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강준호는 부들부들 떨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건 모함이야. 저 계집이 나를 음해하려고 조작한 자료라고. 증거 있어? 원본 장부라도 가져와 봐. 그는 끝까지 발뺌하며 추하게 발악했다. 그때 민혁이 품에서 서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USB 메모리를 꺼내들어 보이며 싸늘하게 웃었다. 원본 장부는 이미 검찰에 넘겼고 여기에는 당신이 최 회장과 공모하여 제 아내를 납치하고 협박했던 당시의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민혁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를 통해 강준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혁이 놈만 무너지면 헬리오스는 내 거야. 그 여자는 적당히 겁주고 처리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은 강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이사들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살인 미수와 경영권 찬탈 음모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으며 더 이상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들이닥쳤고 그 뒤를 이어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했다. 민혁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강준호의 체포 현장은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강준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민혁과 서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서윤은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당신의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시킨 겁니다. 헬리오스는 더 이상 당신 같은 기생충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서윤의 마지막 말은 강준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고개를 떨군 채 형사들에게 끌려나갔다. 회의실에 남아있던 주주들과 임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혁과 서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죄와 충성의 뜻을 표했다. 이사회가 정리된 후 민혁과 서윤은 회장실로 돌아와 창밖으로 끌려가는 강준호의 호송차를 내려다보았다. 긴장이 풀린 서윤이 휘청거리자 민혁이 그녀를 부축하여 소파에 앉혔다. 정말 고생했어. 당신이 아니었으면 놈을 이렇게 완벽하게 잡지는 못했을 거야. 민혁은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서윤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우리 둘이 함께 해낸 일이에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제 가족들 문제도 마무리 지어야죠. 그녀의 말대로 TV 뉴스에서는 헬리오스 그룹 사건과 연루된 조 여사와 예림에 대한 수사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강준호의 자금줄이 끊기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자 조 여사 모녀에게도 파멸의 그림자가 덮쳐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고급 빌라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조 여사와 예림은 사색이 되어짐을 싸고 있었다. 강준호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곧 자신들을 보호해 주던 유일한 방패막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쾅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빚쟁이들과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다. 압류 딱지 붙여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가져가. 집행관들의 고함 소리에 예림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숨었고 조 여사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동안 서윤을 팔아넘기려 했던 대가로 얻은 모든 부와 명예가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예림은 자신이 훔친 디자인으로 받은 상패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깨지는 것을 보며 멍하니 주저앉았다. 그것은 인과응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비참한 최후였다. 오후가 되자 민혁은 서윤을 데리고 그녀의 옛집, 즉 지금은 압류 딱지로 도배된 그 빌라 앞을 찾아갔다. 문 밖으로 쫓겨나 멍하니 앉아있는 조 여사와 예림을 발견한 서윤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을 내린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조 여사는 서윤을 발견하고는 맨발로 달려와 차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우리가 그래도 가족 아니니? 예림 역시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언니를 부르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건조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조차 느끼지 않는 듯했다. 가족이라. 그 단어를 입에 올리기엔 당신들은 너무 멀리 왔어요. 법의 심판을 받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서윤은 차갑게 창문을 올렸고 차는 미련 없이 출발했다. 헬리오스 본사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한 가벼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복수는 끝났고 그녀를 괴롭히던 모든 적들은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제 민혁과의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녀는 곁에서 운전하고 있는 민혁을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민혁 역시 복잡한 표정으로 앞만 응시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누구도 먼저 계약 종료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서윤은 자신이 어느새 이 남자를 그리고 이 남자와 함께하는 치열하지만 뜨거운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민혁의 마음은 알 수 없었기에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저녁이 되자 민혁은 서윤을 이끌고 회사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민혁은 난간에 기대어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멈칫하고는 다시 집어넣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됐군. 숙부도 당신 새어머니도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던 모든 것들이. 그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끝이 떨리고 있었다. 서유는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그렇네요. 그럼 우리의 계약도 이제 목적을 달성한 건가요? 그녀의 질문에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일렁이고 있었고 서유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다. 계약이라. 민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왔다. 처음엔 그랬지.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 한 장짜리 관계. 하지만 서유나 너도 알다시피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상황이 변하면 계약 조건도 수정되어야 하는 법이야. 그는 서윤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이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파트너로만 대할 수가 없어. 네가 없는 헬리오스, 네가 없는 내 집, 네가 없는 내 인생은 상상조차 안 되거든. 민혁의 고백은 서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서윤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계약서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건 어때? 이번엔 유효기간도 조건도 없는 종신계약으로.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혁은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깊게 입을 맞췄다.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다. 그것은 단순한 연인들의 입맞춤이 아니라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서로의 영혼을 구원한 두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맹세와도 같았다. 바람이 불어와 서윤의 머리카락을 흩트려 놓았지만 민혁의 품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안전했다. 복수의 끝에서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에 취해 있는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다. 아직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은 불씨가 그들의 종신계약을 시험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헬리오스 그룹은 대대적인 혁신을 선포하며 새로운 경영체제를 발표했다. 민혁은 회장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고 서유는 그녀의 전공을 살려 그룹 내 신설된 문화예술재단의 이사장직과 주얼리 사업부의 총괄 디렉터로 임명되었다.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있을 법도 했지만 이사회에서의 활약상과 그녀의 실력이 이미 업계에 소문이 난 터라 오히려 기대감이 더 컸. 서유는 첫 출근 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어루만지며 감격에 젖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딸이 아닌 온전한 한 서윤으로서 인정받는 첫 순간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민혁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겠노라고.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평탄한 길만을 허락하지는 않았다. 구치소에 수감된 강준호가 면회온 변호사에게 은밀한 쪽지를 건네는 모습이 CCTV 사각지대에서 포착되었다. 쪽지에는 짧지만 섬뜩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선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한편 서유는 주얼리 사업부의 첫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야근을 하던 중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발신인 불명의 상자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본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상자 안에는 붉은색 장미 꽃잎으로 덮인 낡은 아기 베넷 저고리 하나가 들어있었고 그 위에는 너의 진짜 아버지를 알고 싶나 라는 카드가 놓여 있었다. 서윤은 숨을 멈추고 그 카드를 집어들었다. 이미 다 끝난 줄 알았던 과거의 망령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베넷 저고리 위에 놓인 카드를 집어들었고 너의 진짜 아버지는 범죄자였다라는 문구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러왔다. 상자 깊숙한 곳에는 낡은 신문기사 스크랩이 들어있었는데 20년 전 헬리오스 그룹의 수석 보석 세공사가 회사 금고에서 다이아몬드를 훔쳐 달아나다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세공사의 이름은 백동수. 서윤이 어릴 적 어머니 앨범에서 얼핏 보았던 낯선 남자의 이름과 일치했다. 강준호는 감옥에 갇혀서도 서윤의 가장 아픈 부분인 출생의 비밀을 건드려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다. 서윤이 충격에 빠져 비틀거리는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온 민혁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그는 서윤의 손에서 카드를 낚아채 내용을 확인한 뒤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을 지으며 곧바로 김 실장을 호출했다. 이건 명백한 모략이야. 당신 아버지가 범죄자라니 앞뒤가 맞지 않아. 20년 전 사건이라면 내가 어렸을 때지만 당시 할아버지가 아끼던 장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 민혁은 서윤을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을 건네며 침착하게 설명했다. 그는 강준호가 이 사실을 지금 터뜨린 이유는 서윤이 주얼리 사업부 총괄 디렉터로서 첫 선을 보이는 론칭 파티를 망치기 위해서라고 확신했다. 만약 서윤이 도둑의 딸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면 헬리오스의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뻔했다. 서윤은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요. 제 몸에 범죄자의 피가 흐른다면 당신과 이 회사에 누가 될 거예요? 민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은 한서윤이야. 내 아내이자 스스로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지. 피는 당신을 정의하지 못해. 그리고 나는 내 직감을 믿어. 강준호가 엮인 일이라면 진실은 정반대에 있을 거야. 민혁은 즉시 그룹 내 보안팀과 감사팀을 총동원하여 20년 전 백동수 도난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당시 사건 기록은 대부분 폐기되었거나 조작된 흔적이 역력했으나 민혁은 포기하지 않고 당시 근무했던 은퇴한 직원들을 찾아 나섰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들은 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당시 창고 관리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백동수는 보석을 훔친 것이 아니라 강준호가 횡령을 위해 빼돌린 보석의 장부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다 누명을 썼다는 것이었다. 강준호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백동수를 도둑으로 몰고 그 충격으로 사고사를 당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서윤은 슬픔보다 더 큰 분노와 사명감을 느꼈다. 아버지는 범죄자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다 희생된 의인이었던 것이다. 드디어 헬리오스 주얼리 브랜드 루미에르의 론칭 파티 당일이 밝았고 행사장인 호텔 그랜드 볼룸은 수많은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강준호 측 변호사가 흘린 정보로 인해 행사장 입구에서는 서윤의 출생에 대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기자들은 자극적인 질문을 던질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며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오늘 단순히 브랜드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당당히 증명해야만 했다. 민혁이 대기실로 들어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준비됐어? 오늘 밤 주인공은 당신이야. 저들이 뭐라 떠들든 진실의 힘은 강하다는 걸 보여줘. 서윤은 민혁의 손을 꽉 잡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보여줄게요. 제가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화려한 조명과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고 서윤이 무대 위로 등장하자 장내에는 기대와 의심이 뒤섞인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윤은 마이크 앞에 서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오늘 저는 헬리오스의 새로운 컬렉션을 소개하기에 앞서 이 브랜드의 뿌리가 된 한 장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녀의 말에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서유는 무대 뒤 스크린에 20년 전 아버지 백동수가 남긴 작업 일지와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정황 증거, 그리고 민혁이 찾아낸 진실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은퇴한 관리인의 증언이 흘러나오자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다. 제 아버지 백동수 장인은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헬리오스의 양심을 지키려다 희생된 누구보다 보석을 사랑했던 예술가였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이어서 서윤은 무대 중앙에 베일에 쌓인 진열장을 공개했는데 그 안에는 20년 전 아버지가 만들다 미완성으로 남긴, 그리고 서윤이 최근에야 발견하여 완성시킨 천상의 눈물이라는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아버지가 남긴 유작을 제가 이어받아 완성한 작품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찬란하게 빛나는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헬리오스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목걸이의 영롱한 빛과 서윤의 진심 어린 스토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의심의 눈초리는 곧 경이로움과 감동으로 바뀌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드라마틱한 반전과 서윤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구치소에서 TV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강준호는 자신의 마지막 수가 오히려 서윤을 영웅으로 만들어주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민혁은 축하 인사를 받느라 정신없는 서윤을 조용히 빼돌려 미리 대기시켜둔 차에 태웠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반포대교 근처의 한적한 공원으로 향했다. 이곳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교차로와는 다른 평화롭고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진 곳이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강바람을 맞으며 나란히 걸었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들고 멈춰 섰다. 서윤아,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내 목에 비녀를 겨누고 나는 너에게 계약서를 들이밀었지.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민혁의 말에 서윤은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그때는 당신이 저를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당신은 제 세상을 완성시켜주는 사람이에요. 민혁은 서윤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두 사람의 이니셜이 소박하게 새겨진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헬리오스의 회장으로서 주는 반지가 아니야. 그냥 남자 강민혁으로서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내 마음이야. 더 이상 계약 조건이나 유효기간은 없어. 그저 매일 아침 당신과 함께 눈을 뜨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의 곁을 지키는 그런 평범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진짜로? 민혁의 진솔한 프러포즈에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이번에는 위약금 없는 영원한 계약이에요. 민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일어서서 그녀를 깊이 포옹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반짝였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따뜻한 봄날, 헬리오스 그룹 소유의 야외 정원에서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다. 형식적인 절차를 싫어하는 두 사람의 뜻에 따라 결혼식은 가까운 지인들과 임직원들만 초대한 스몰 웨딩 형식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격조와 아름다움은 그 어떤 호화 결혼식보다 빛났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윤은 아버지 대신 강 회장의 팔짱을 끼고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다. 강 회장은 과거 자신의 아들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으로 고통받았던 며느리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민혁은 단상 앞에서 설레는 표정으로
서윤을 맞이했고 두 사람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서윤은 문득 하객석 뒤편에 비친 아버지의 환영을 본 것 같아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질 때 김 실장이 다가와 민혁에게 귓속말을 전했다. 헬리오스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서윤이 론칭한 주얼리 라인이 전 세계적으로 주문 폭주 상태라는 기쁜 소식이었다. 민혁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서윤에게 윙크를 보냈다. 들었어? 우리 부인 덕분에 내가 돈방석에 앉게 생겼네. 서윤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제가 누구 아내인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파트너님. 두 사람은 서로의 잔을 부딪히며 샴페인을 마셨다. 그들의 주변에는 웃음과 음악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날의 고통과 시련은 이제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추억이 되었다. 도망치다 우연히 올라탄 차 안에서 시작된 운명은 이제 필연이 되어 완벽한 해피엔딩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에필로그 5년 후 헬리오스 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는 아이들의 까르르거리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내 살배기 쌍둥이 남매인 지호와 지아는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서로 잡기 놀이를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민혁과 서윤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서윤은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주얼리 브랜드의 대표가 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주말만큼은 오롯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키고 있었다. 민혁은 여전히 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총수였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딸바보, 아들바보, 아빠가 되어 있었다. 지아가 뛰어오다가 넘어지려 하자 민혁이 반사적으로 달려가 아이를 받아 안았다. 우리 공주님, 조심해야지. 다치면 아빠 마음이 찢어져요. 민혁의 호들갑의 서윤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예전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고 소문났던 거 알아요? 지금 모습 보면 아무도 안 믿을걸요. 서윤이 놀리듯 말하자 민혁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때는 지켜야 할 게 회사밖에 없었으니까. 지금은 지켜야 할 우주가 3개나 생겼잖아. 당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민혁의 달콤한 멘트에 서윤은 얼굴을 붉히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때 김 실장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회장님, 대표님, 긴급 상황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부부께서 비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대표님의 주얼리 공방을 꼭 방문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의 평화를 깨는 소식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미소 지었다. 어쩔 수 없네요. 우리의 비즈니스는 24시간 연중무휴니까요. 가볼까요, 강 회장님?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내밀자 민혁은 그 손을 잡고 일어섰다. 물론이지, 한 대표님. 우리가 또 환상의 호흡을 보여줄 때가 됐군. 두 사람은 아이들을 고용인에게 맡기고 전투복과도 같은 정장 재킷을 걸쳐 입었다. 5년 전 비 오는 밤 차 안에서 시작된 그들의 콤비 플레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아니,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해져 더욱 강력해진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어떤 미래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햇살이 쏟아지는 정원을 걸어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빛나 보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연으로 시작되었으나 그들이 만들어가는 매일은 기적이었다.